오늘 우리가 마주할 기록은 1592년 한반도를 덮친 거대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서양의 미술사 학자들은 이 전쟁을 두고 우아하게 도자기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 도공들이 만든 도자기가 세계적인 예술품이 되어 일본의 문화를 꽃피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름 밑바닥에는 12만 6천 개가 넘는 조선인의 잘려나간 코와 귀가 묻혀 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죽거나 사라지고 국토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린 우리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7년의 지옥도 오늘 우리가 마주할 임진왜란은 교과서 속 영웅들의 낭만적인 무용담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참극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실패의 기록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살아남은 민초들의 처절한 생존기입니다. 200년의 평화가 단 20일 만에 산산조각 났던 그날의 미스터리, 도대체 조선 조정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왕이 도망친 땅은 얼마나 처참하게 유린당했는지 조선왕조실록과 징비록의 차가운 기록을 통해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간을 전쟁 발발 1년 전인 1591년 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00년 넘게 이어진 전국 시대를 통일하고 넘치는 군사력을 주체하지 못해 대륙 진출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상한 기류를 감지한 선조는 일본의 정세를 살피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합니다. 1591년 3월 일본에 다녀온 정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조정에 복귀하여 보고를 올리는데 여기서 조선의 운명을 가를 치명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선조수정실록 24년 3월 1일자 기록을 보면 서인인 정사 황윤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병화, 즉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이 광채가 나고 담력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필시 쳐들어올 인물입니다. 조정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입을 연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정반대로 보고합니다. 저는 그러한 징조를 보지 못했습니다. 황윤길이 장황하게 보고하여 인심을 동요시키고 있습니다. 히데요시의 눈은 쥐와 같으니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두고 붕당 정치의 폐해라고 비판합니다. 동인과 서인이 서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느라 국방을 망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류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 조금 더 입체적인 진실이 보입니다. 훗날 류성룡이 김성일에게 그때 왜 그렇게 보고했냐고 따져 묻자 김성일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나 역시 어찌 일본이 쳐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겠는가. 다만 황윤길의 말이 너무 강해서 온 나라가 놀라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갈까봐 인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리 말했을 뿐이다. 즉 김성일의 오판은 단순한 당파 싸움 때문이 아니라 민심의 동요를 막으려던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오랜 평화로 인해 전쟁에 대한 공포가 극에 달해 있었기에 김성일은 혼란을 막고자 거짓된 안심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이 선의의 거짓말은 전쟁 대비를 늦추는 치명적인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조선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실록을 보면 선조는 경상도와 전라도의 성벽을 보수하라고 명령했고 각 고을의 해자를 깊게 파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전쟁 발발 1년 전 정읍 현감이었던 이순신을 전라좌수사에 파격적으로 승진 발령한 것은 결과적으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지만 조선 조정의 결정적인 실책은 전쟁의 규모를 오판했다는 점입니다. 기껏해야 왜구들이 배 몇 척 끌고 와서 해안가나 약탈하고 쌀이나 좀 뺏어가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100년 넘게 이어진 전국 시대를 거치며 살인 기술로 단련된 조총으로 무장한 15만 8천 명의 정규군이 쳐들어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건 전면전이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오후 5시경 부산 앞바다. 짙은 안개 속에서 수평선이 검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진 첨사 정발은 처음에 그저 대규모 무역선단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당시 조선과 일본은 제한적인 무역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안개가 걷히자 드러난 것은 수백 척의 일본 군함,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제1군 1만 8,700명의 대병력이었습니다.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적선들은 마치 검은 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륙한 일본군은 부산 진성을 에워쌌습니다. 당시 조선군의 주력 무기는 활이었고 일본군은 신무기인 조총을 앞세웠습니다. 탕, 탕, 탕.
콩 볶는 듯한 굉음과 함께 조선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활의 사거리는 조총보다 길었지만 조총이 주는 심리적 공포와 방패를 뚫어버리는 관통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부산 진성은 반나절 만에 함락되었고 첨사정발 장군은 온몸에 화살과 탄환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일본군은 성 안에 있던 군인뿐만 아니라 여자, 노인, 아이, 심지어 개와 고양이까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학살했습니다. 이는 조선 전역에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계산된 잔혹행위였습니다. 이어지는 목표는 동래성이었습니다. 동래부사 송상현은 임진왜란 초기 가장 빛나는 영웅 중 한 명입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성 앞에 목판을 세워 항복을 권유합니다. 전즉전이 부전즉가도.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비켜라. 이에 송상현은 목판에 글을 써서 성 밖으로 던집니다. 전사의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비켜주기는 어렵다. 정말 소름 돋는 기백이지 않습니까? 송상현은 죽음을 예감하고 조복을 갖춰 입은 뒤 북쪽의 임금을 향해 4번 절을 올리고 태연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적장 고니시가 송상현의 시신을 수습해 묻어주고 충신이라는 나무 편말을 세워주었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동래성 전투에서 백성들은 지붕 위에 올라가 기와장을 던지며 저항했고 안악내들까지 치마폭에 돌을 날라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성은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영웅적인 저항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부산과 동래가 뚫리자 조선의 방어선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일본군은 부산에서 출발해 밀양, 대구, 상주를 거쳐 충주까지 단 20일 만에 추파했습니다. 하루에 20km 이상을 행군하며 전투까지 치른 그야말로 미친 속도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방어체계였던 제승방략은 각 고을의 병력을 한 곳에 모아 중앙에서 파견된 장수가 지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병력을 운용하기에는 좋았으나 적의 진격 속도가 너무 빠르면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병사들이 집결지에 모이기도 전에 그리고 지휘관이 서울에서 내려오기도 전에 일본군이 이미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뒤쪽의 고을들은 병력이 다 빠져나갔으니 무주공산이 되었고 일본군은 무혈입성하며 북상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선조는 급히 당대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던 신립을 충주로 보냅니다. 신립은 북방에서 여진족을 토벌하며 용맹을 떨친 장수였습니다. 선조는 신립에게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상반검을 하사하며 그대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신립은 정예 기병 8,000명을 이끌고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조정의 류성룡, 그리고 현장에 있던 종사관 김여물은 험준한 문경세제인 조령에 매복하여 적을 막자고 건의했습니다. 좁은 산길에서는 일본군의 대군도 한꺼번에 덤빌 수 없고 조총도 위력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기병 전술에 자신감이 넘쳤던 신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은 훈련이 안 되어 산속에 두면 다 도망갈 것이다. 차라리 기병을 활용해 넓은 들판에서 적을 짓밟아버리겠다. 그렇게 신립이 선택한 곳이 바로 남한강과 달천이 합류하는 탕금대였습니다. 뒤에는 강이 흐르는 배수진을 친 것이죠. 물러서면 죽는다는 각오로 싸우겠다는 의지였으나 이것은 최악의 자충수가 되었습니다. 전투 당일인 4월 28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습니다. 논밭은 질퍽한 진흙탕으로 변했고 기병들의 말발굽이 빠져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동력을 잃은 조선의 기병대는 일본 조총 부대의 손쉬운 표적이 되었습니다. 탕, 탕, 탕. 콩 볶는 소리와 함께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정예군 8,000명은 탄금대에서 전멸했습니다. 신립 장군은 적병 수십 명을 베며 분전하다가 결국 강물에 몸을 던져 자결했습니다. 신립의 패전 소식이 한양에 전해진 것은 4월 28일에서 29일 사이였습니다. 도성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정승판서라는 작자들은 가족들을 데리고 먼저 도망치기에 바빴고 성난 백성들은 궁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4월 30일 새벽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가운데 선조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파천, 즉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선조실록은 당시의 비참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임금이 융복을 입고 말을 탔다. 따르는 시종은 100여 명에 불과했고 궁녀들은 낯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으며 뒤를 따랐다. 왕의 행렬이 돈이문을 빠져나갈 때 백성들이 길을 막고 통곡하며 소리쳤다고 합니다.
나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지만 선조는 빗속을 뚫고 북쪽으로 달아났습니다. 왕이 떠난 한양은 불타올랐습니다. 흔히 성난 백성들이 경복궁을 불태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선조실록에도 난민들이 장혜원과 형조에 불을 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장혜원은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곳이니 혼란을 틈타 신분 문서를 없애려는 노비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최근 고고학계와 역사학계 일각에서는 일본군이 입성한 후에 약탈과 방화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일본 측 기록인 종군 승려의 일기나 징비록의 일부 묘사를 보면 일본군이 들어왔을 때 궁궐의 일부가 남아있었다는 정황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확실한 것은 200년 동안 조선의 자존심이었던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왕조의 권위가 불타버린 것입니다. 선조의 피난길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로드무비였습니다. 임진강을 건널 때는 밤이라 어두워서 나루터의 정자를 뜯어 불을 질러 강을 비춰야 했습니다. 개성에 도착했을 때는 백성들이 왕의 행렬을 향해 돌을 던지며 내가 임금이냐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평양을 거쳐 의주까지 가는 동안 선조는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고 비에 젖은 찬밥을 먹으며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심지어 선조는 압록강을 건너 명나라 요동으로 망명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신하들이 뜯어말리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내 나라 내 백성을 버리고 남의 나라로 가서 편하게 살겠다는 왕, 이것이 당시 조선 지도부의 처참한 민낯이었습니다. 개전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고 2달도 안 되어 평양성마저 일본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육지의 관군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백성들은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일본군의 칼날에 희생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왕이 도망치고 수도가 함락되면 전쟁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벌써 조선을 팔도로 나누어 부하들에게 영지로 나눠줄 계획을 세우고 곧바로 명나라로 쳐들어가겠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왕은 비겁하게 도망쳤지만 이 땅의 주인인 백성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일본의 전국시대에서 영주가 도망치면 백성들은 새로운 영주를 따르는 것이 당연했지만 조선은 달랐습니다. 충효 사상으로 무장한 선비들과 내 가족을 지키겠다는 백성들은 왕이 없어도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군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바다의 신이 남쪽 바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육지가 지옥으로 변해갈 때 전라좌수영의 앞바다에서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전라좌수사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거북선을 건조하고 판옥선을 정비하며 화포 사격 훈련을 멈추지 않았죠. 1592년 5월 7일 옥포해전을 시작으로 이순신의 함대는 사천, 당포, 당항포 등 나가는 전투마다 연전연승을 거둡니다. 당시 일본 수군은 배를 적의 배에 붙여서 칼을 들고 넘어가 싸우는 등선 육박전이 주특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판옥선의 우수한 선의 능력과 사거리가 긴 총통을 이용해 멀리서 적선을 격파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 이순신 장군은 좁은 견내량에 정박해 있던 일본의 주력 함대를 넓은 바다로 유인해냅니다. 일본군은 조선 수군이 도망간다고 생각하고 신이 나서 쫓아나왔습니다. 하지만 넓은 바다에 이르자 조선 함대는 갑자기 배를 돌려 학이 날개를 펼치듯 적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유명한 학익진입니다. 단순히 모양만 학의 날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포위 섬멸진이었습니다. 갇혀버린 일본 함대를 향해 조선의 화포가 불을 뿜었고 59척의 적선이 그 자리에서 수장되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서해를 돌아 한양으로 보급품을 나르려던 일본의 수륙병진 작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결정타였습니다. 보급이 끊긴 일본군은 굶주리기 시작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충격을 받아 조선 수군과는 절대 싸우지 말라는 해전 금지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바다에서 이순신이 일본의 보급로를 끊자 육지에서는 의병이 일어납니다. 왕이 도망간 나라에서 백성이 무기를 들고 일어난다는 것, 당시 일본의 전국시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남의 곽재우는 붉은 옷을 입고 신출귀몰하며 홍의장군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늪지대에 말뚝을 박아 아군만 아는 길을 만든 뒤 일본군을 유인해 몰살시키는 등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했습니다. 호남의 고경명과 김천일, 충청의 조헌, 그리고 승려였던 휴정 서산대사와 유정 삼영대사까지. 이들은 낫과 죽창 심지어 돌멩이를 들고 평생 칼밥을 먹은 사무라이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의병들의 활약은 일본군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짓던 농부가 밤이면 의병으로 변해 기습을 가하고 사라지니 일본군은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의병들은 일본군의 통신망과 보급로를 차단했고 점령지를 고립시켰습니다. 관군이 무너진 자리를 백성들이 메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가진 저력이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명나라가 참전합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도 조선이 뚫리면 자기네 앞마당인 요동이 위험하니까요. 이여송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와 조선 관군이 합세하여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하지만 기세 좋게 남아하던 명나라 기병대는 벽제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패배하면서 주춤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전쟁은 지루한 소강 상태에 접어들고 장장 4년에 걸친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은 역사상 유례없는 사기극이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 고니시 유키나가와 명나라 측 대표 심유경이 서로의 군주를 속인 것입니다. 고니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명나라가 항복하러 왔다고 거짓말을 했고, 심유경은 명나라 황제에게 일본이 항복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고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나중에 명나라 사신이 일본에 가서 히데요시를 책봉하는 문서를 읽어주는데 내용이 일본 왕으로 임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명나라 황제가 자신에게 항복한 줄 알았다가 자기를 신하로 삼겠다는 내용을 듣고 격분하여 문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침공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1597년의 정유재란입니다. 그런데 다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바다를 지켜야 할 이순신 장군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안타깝게도 차디찬 감옥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가토 기요마사가 바다를 건너올 것이라는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반간계를 썼고, 이순신은 이것이 함정임을 간파하고 출정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교묘한 이간질에 속은 조정은 출정을 거부한 이순신에게 임금을 속이고 적을 토벌하지 않았다는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여기에 전쟁 영웅이 된 이순신의 공을 시기한 선조의 의심과 끊임없이 이순신을 비방하던 원균의 모함까지 겹치며 결국 이순신은 죄인의 몸으로 한양으로 압송되고 맙니다. 이순신은 모진 고문을 받고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 백의종군, 즉 계급장 없이 병졸로 복무하게 됩니다. 그 사이 이순신 자리에 앉은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을 그야말로 말아먹습니다. 수년간 이순신이 피땀 흘려 키운 무적 함대와 수만 명의 수군이 하루아침에 수장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괴멸되었습니다. 다급해진 선조는 염치불고하고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임명합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건 겨우 배 12척뿐이었습니다. 선조조차 이제 가망이 없다며 수군을 없애고 육군에 합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이 올린 장계는 우리 가슴을 울리는 명문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사옵니다. 비천한 신이 죽지 않았으니 적들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1597년 9월 16일 울돌목 명량해전이 벌어집니다. 13척으로 133척, 후방 대기선까지 합치면 300여 척의 일본 함대를 상대해야 하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거친 물살이 바뀌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병사들에게 그는 외쳤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물살이 바뀌고 조선 함대가 총공격을 퍼붓자 서로 엉킨 일본 배들은 울돌목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해전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막바지, 우리는 너무나 참혹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코무덤 이야기입니다. 교토에 가면 이총, 즉 귀무덤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비총, 코무덤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하들에게 전공을 증명하기 위해 조선 사람의 코를 베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무거운 머리 대신 소금에 절인 코를 보내라는 끔찍한 지시였습니다. 일본군은 군공을 부풀리기 위해 군인뿐만 아니라
죄 없는 민간인, 아녀자, 갓난아기의 코까지 베어갔습니다. 심지어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의 코를 베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본 유학자 하야시 라잔의 기록을 보면 코를 벤 숫자가 하나하나 세어서 확인한 것만 21만 4,752개라는 충격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교토 코무덤에는 약 12만 6천 명분의 코와 귀가 묻혀 있다고 추정됩니다. 그 원혼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타국 땅에서 구천을 떠돌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코무덤은 단순한 유적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광기가 얼마나 잔혹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7년 전쟁은 끝이 납니다.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님은 퇴각하는 일본군을 끝까지 추격합니다. 이 원수들을 한 놈이라도 살려보낼 수 없다. 그것이 장군의 의지였습니다. 치열한 전투 도중 장군은 적의 흉탄을 맞고 쓰러집니다. 싸움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를 걱정했던 성웅의 죽음과 함께 길고 길었던 전쟁은 막을 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의정이었던 유성룡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 안동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피눈물로 책을 씁니다. 바로 징비록입니다. 징비는 시경의 예기증이 비후환에서 따온 말로 내가 지난 잘못을 징계하여 훗날의 환란을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류성룡은 서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임진년의 재앙은 참담했다. 수십일 만에 한양, 개성, 평양이 모두 적의 소굴이 되었다. 내가 이 기록을 남기는 것은 지난 일의 잘못을 징계하여 훗날의 환란을 막고자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과연 류성룡의 바람대로 징비했을까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불과 40년 뒤 우리는 또다시 병자호란을 겪으며 삼전도에서 왕이 머리를 찢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00년 뒤에는 결국 나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겪었죠.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 그것이 1592년 임진왜란이 2026년에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메시지가 아닐까요? 전 국토가 불타고 수많은 백성이 피를 흘렸던 그날, 왕은 무능했고 조정은 분열되었지만 나라를 지킨 것은 이름 없는 의병들과 이순신 같은 충신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그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역사 전문가 선생님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